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 촉 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쇄신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의 등판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올라온다라는 얘기가 훌훌 흘러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맞설 카드는 이해찬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이해찬 전 대표의 등판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뭐가 민주당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정말 전면적 쇄신을 해야 된다. 당명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지금 선대위 있는 사람은 그냥 다 내려가라. 한꺼번에 모두. 그래서 백의종군하고 네. 뭐 새로운 인물을 올리던가 아니면 그동안 이재명이랑 손발을 맞춰서 성남 때부터 쭉 해왔던 사람들이 하든가. 그 사람들은 일을 너무 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충성도가 있는 사람 또 거기다가 후보하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들.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위에서 누가 오더를 내리는지 밑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지 뭐 중진 의원들이라고 한 자리씩 다 맡았는데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해찬 전 대표가 다시 들어온 거는 사실은 모양새는 좋지 않죠. 이미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들어가는 모양새는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림이. 그렇죠. 거기다가 두 사람의 또 오랜 악연, 김종인과 이해찬의 오랜 악연이 있었고 또 두 사람이 같이 대결했을 때 이해찬이 진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러와야 된다. 근데 결국은 저는 후보의 선택이라고 봐요. 후보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당 내부에서 또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대표가 오면 안 된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고민할 텐데 지지율이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이번 달 말까지 이렇게 흘러가면 굳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뭔가 큰 쇄신이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당 대표가 큰 선거,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 해봤냐? 없거든요, 경험이. 지금 민주당에서 큰 선거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큰 선거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럼 이해찬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지금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판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양정철 원장이 초선 의원들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양 전 원장한테서 나왔던 얘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시점에 네. 양 전 원장이 민주당의 초선 특히 비례를 왜 만났을까? 왜 강의를 했을까? 네. 참 시기가 묘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비례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은 양 전 원장한테 백골난망인 사람들이죠. 얼마나 고마워요. 나 국회의원 만들어준 사람인데. 그러니까 양 전 원장이 이런 거 하자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양 전 원장이 예를 들어서 기자들을 지금 불러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자리 만들었어. 끝날 때 기자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엄청난 기사가 쏟아졌죠. 네. 뭔가 좀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거는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예. 판단을 하실 텐데, 근데 저는 이 작가님 얘기대로 누가 올라오고, 어떤 인물을 데려오고 이것보다는 후보들이 내는 메시지가 앞으로는 선거에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 그죠. 기싸움이니까 네. 초반 기싸움이 뒤지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력 싸움에 좀 민주 진영이 밀리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현재 이제 민주당 선대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전면적 쇄신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분들을 다 사표 쓰고 일괄 사표 쓰고 바꿔야 된다. 네. 오히려 열린 캠프 때 했던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네. 이 전 대표는 어쨌든 지금 고문이나 이런 것으로 모셔와서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 다만 양 전 원장 문제는 그 캠프나 이재명 후보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여론조사가 뒤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결집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40% 혹은 50% 나온 여론조사 있었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이 양 전 원장에 대한 비토가 상당합니다. 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토가 세거든요. 그런데 양 전 원장이 지금 헤드쿼터로 들어온다. 그러면 안 그래도 결집하지 못한 이 집토끼들이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전 원장을 쉽게 구원투수로 부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양 전 원장은 또 근데 일을 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선대위엔 들어가지 않는다. 밖에서 이렇게 하겠다. 근데 지지율이 잘 나왔으면 이재명 후보가 양 전 원장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네.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나오는 거겠죠. 양날의 검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결국은 후보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본인의 결단에 달린 일인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제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접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뭔가 본인의 그런 개인기로 이 상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했다. 네. 홍남기를 설득하는 것. 그런데 이재명은 한다. 역시 이재명은 일에 있어서는 효용성을 보여주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이재명이 정부와 차별화한다. 정부를 때리려고 한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늘 관련해서 또 SNS에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거 민주당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임 전 실장 같은 사람들도 지금같이 위기 상황 때는 굉장히 말을 아껴야 돼요. 근데 또 본인이 그 SNS 쓰니까 또 내부 분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각자가 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구원투수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저희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 댓글창에는 이동형 등판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권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권을 원하시는 분의 얘기를 좀 해보면 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종인 원톱 체제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또 영입하겠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중도층이라든지 좀 더 외연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상징성이고 네. 사실 김한길 전 대표야 친노와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결국은 뭐 당이 깨지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넘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거의 네. 대부분이 보수 진영으로. 근데 그 사람들 넘어갔다고 해서 뭐 호남표가 갔느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 몇 명이 움직인다고 해서 전체 파이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사람들이 뭐 김영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 쪽 가는 거 이용호 의원이죠. 예. 그런 거 좀 아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한길 의원이 움직였다고 해서 표가 움직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얘기를 좀 해보면 최근에 청년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독자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는 굉장히 그런 신선한 방식으로 특히 20대들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또 오늘 한참 포털에 상위 뉴스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선대위 창단 전부터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이런 지지자들의 성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김종인을 데리고 오냐 안 데리고 오냐 이게 핵심 쟁점 사항이고 논란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뭐 그게 아니었다. 만일 처음부터 데려올 생각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데리고 와서 자리를 안 쳤다거나 그랬을 때 홍준표의 이런 발언들이 좀 표를 까먹는 요인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홍준표 의원 이런 발언들이 과거처럼 크게 언론의 반향도 지금 받지 않고 있어서 저는 뭐 특별히 이것도 역시 판세를 크게 흔들때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김건희 씨가 이제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다는 그런 물증들을 여러 개 확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뭐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하는 건지 입장 발표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언론
언론이 문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 상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도와주고 있다, 일방적으로 편든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거든요. 네. 그 김혜경 씨 병원 치료 받는 것도 집 앞에서 뻗치기 해서 차량 4대를 동원해가지고 2시간을 쫓아가지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기자들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범죄 연루, 그것도 이게 엘리트 사기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 그 집 앞에서는 뻗치기 안 한다. 유일하게 YTN만 찾아갔더라고요. 안 찾고 있다. 언론에서 네. 나와 등장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럼 네. 만일 바꿔서 김혜경 씨가 언론에 등장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 네. 그래도 기자들이 안 찾아갔을까. 그렇죠. 조 전 장관 집 앞에서는 맨날 며칠 뻗치기 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비해 봤을 때 역시 좀 언론이 민주당 편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이재명 후보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혜경 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검은 망토의 여인이 김혜경이다라고 하면서 그 더팩트라는 예.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막 취재 기자를 막 몇 명씩 붙이고 차량을 몇 개씩 붙여가지고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취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낙상 사고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슈가 있는 쪽에는 오히려 카메라 셔터를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대선 뒤로 수사를 미뤄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대장동 수사는 지금 왜 하고 특검 요구는 왜 합니까? 앞뒤가 좀 이러니까 또 이제 야당의 내로남불 그렇게 되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이거 특검하자고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네. 뭐 자세한 이야기는요, 이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강득구 의원하고 예?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 측은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계속 선을 긋고 있는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또 열어놨단 말이죠. 안철수 후보의 이런 행보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김동연 부총리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는 없다고 또 선을 확 그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서로 안 하겠다고. 예, 뭐 믿는 그런 건가요? 거죠. 지금 뭐 아직 대권 레이스가 4개월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기보다는 나는 독자 출마해서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도움되죠. 근데 특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야당으로 가느냐, 여당으로 가느냐. 아직 김동연 전 부총리는 뭐 여당 사람들하고도 연락도 하고 야당 사람들하고도 연락하고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원희룡 전 지사가 종로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여권이 김동연을 영입해서 종로 나가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카드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굳이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거리는데 계속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고집할까? 그래서 뭐 좋은 뭐 대권에 나가서 높은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 돈도 엄청나게 써야 되잖아요.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다음 정치권에서는 어떤 활약을 할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김동연 후보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이미 뭐 출마도 한번 해봤고 앞으로 자신의 갈 길이 어떤지 정해졌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하느냐 독자 출마하냐면 그것만 남았지. 네. 예, 김동연 후보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결국에는 완주를 할 것이다. 아직도 이렇게 보시나요? 그럼 이 작가님은? 잘 모르죠. 뭐 제가 뭐 그분의 마음속을 뭐 들어가 봤어요. 이동혁의 촉 아닙니까 이 코너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따라 저는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이제 국민의힘과 함께하면은 가기가 좀 어렵다.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좀 딜레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홍준표, 안철수의 도움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권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이 많은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정권을 주면 홍준표, 안철수하고 멀어지는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뭐가 더 도움될까.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정권을 줬겠죠 이미 벌써.
아니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또 이준석 대표와의 말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양세를 보이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이 거대 양당 후보 둘 중에 한 사람이 당선이 되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여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슈퍼챗이나 받아라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 두 사람 사이에 기류가 단일화는 절대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대표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뭐 지지율이 상당히 뭐 두 자릿수 이상 나와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받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그런 후보라면은 견제구 날려도 되는데 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뭐하러 견제구를 이렇게 날립니까? 아예서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하든 신경 안 쓰면 되는데 아직 글쎄요. 뭐 어떤 혹자 이야기대로 평론가의 어떤 마인드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이리 꼬박꼬박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네. 뭐 두 사람의 사이가 워낙 나쁜 거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대표로서 저는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게 마이너스로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정말로 안철수 후보의 도움 없이도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지율을 봤을 때는. 지금은 그렇죠. 네. 지켜봐야겠죠. 지금은 김종인의 네. 도움 없어도 뭐 이길 수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또 안철수 후보는 준모병제를 꺼내면서 2030에게 어필하는 전략도 펼치고 있는데 대선 후보 중에 이제 내가 유일하게 군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가 1972년에 월남전에도 참전했고 국가유공자이기도 하다 또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예. 네. 아니 대통령이 이제 군 통수권자니까 군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일반인의 정서처럼 보입니다만 지금껏 미필자들이 대통령 된 거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군대 나왔으니까는 뽑아주고 군대 안 나왔으니까 당신은 안 돼. 이런 경우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사실 이번 선거도 결국은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로 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남성 후보 중에 유일한 군필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고 사실 그 군대를 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었던 후보도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모병제에 대한 얘기를 네. 경선 기간 동안 또 여러 후보가 했어요. 홍준표 후보도 했었고 박용진 후보도 했었잖아요. 네. 아마 이것도 젊은 층의 마음을 잡고 또 꼭 비단 젊은 층이 아니어도 네. 아들이 군대 갈 만한 나이쯤에 돼 있는 분들 그분들도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네. 종전선언 반대 9.19 합의 파기. 파기이기도 했죠. 그러면은 모병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징병을 해야 되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는 모병제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내가 경선에서 경쟁했던 박용진 후보의 공약을 받아서 조금 다듬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랑 차별화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저기는 어쨌든 뭐 군사합의까지 파기한다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종전선언을 우리는 지지한다. 그래서 남북한 평화를 이루고 그렇게 되면 어떤 시점에서는 모병제를 한다. 이런 얘기도 아마 꺼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가 공론화가 되면은 두 후보의 입장이 워낙 그렇죠. 갈리기 때문에 종전선언 반대와 종전선언 찬성 갈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훨씬 더 뭔가 양질의 대선 레이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동감합니다. 예, 박지희 씨의 마지막 발언에 동감하면서 오늘 이동의 촉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